우리는 아직도 아이들한테 이럽니다. 너희들 똑똑해지는데 위험하니까 스마트폰 보면 안 돼. 유튜브 이런 방송 좀 보지 마. 게임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돼. 인터넷 이런 건 멀리하고 살고 열심히 책을 읽고 그것만 보면 돼. 그렇게 해서 신문명, 스마트폰에 기반한 문명을 멀리할수록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왜요? 수능을 잘 보니까 인류대학에 가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불행하게도 세계 7대 기업에는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문명 전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본은요, 명백한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문명, 호모사피엔스의 시대에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미 미국의 유수 대학들은 이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커넥터를 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광고하지 않아도 찾아오게 만들 것이냐. 그 전략은 무엇이냐. 새로운 사람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은,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하는지 그 패턴은, 어떻게 하면 전혀 다른 이 시장의 생태계에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이런 걸 교육합니다. 그게 신문명의 상징이 되었죠. 여러분, 5천조의 자본이 모이면 저 자본은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유통을 바꿨고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방송산업을 바꿨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조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모든 비즈니스를 바꾸기 위해서 그 자본이 투자될 거예요. 그럼 기존의 시스템은요, 여러분 깨집니다. 파괴적 혁신, 구문명이 신문명한테 싹쓸이 된 현상은 이미 시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팩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틀리지 않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더 무섭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팩트죠. 아시아의 넘버원,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의 넘버원이 되겠다 꿈꿉니다. 아시아 넘버원 텐센트, 알리바바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기업 명백하게 오로지 폰을 쓰는 포노사피엔스 마켓만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1원도 다른 데 투자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한쪽으로는 좀 폄하해왔던 중국의 기업들입니다. 20년을 아시아에서 넘버원이었던 도요타, 3월 2일자 기준 지금 시총은 220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작년 3월 330조였던 텐센트의 주가는 지금 현재 570조입니다. 도요타 기업 가치만큼의 투자가 1년 새에 텐센트에 쏟아부어진 겁니다.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작년 한때는 410조의 시총을 기록했었죠. 여러분, 저게 제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성공한 분야는 스마트폰, 그리고 메모리인데요. 이게 제조 분야에서 지금 포노사피엔스 마켓 성장에 가장 중요한 그런 제품들이고 기술들이죠. 스마트폰으로 분기당 3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150조 정도 되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죠. 나머지는 뭘까? 바로 메모리인데요. 분기당 10조의 메모리, 그 이익을 어떻게 냈을까요? 세계 7대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영역을 보면 됩니다. 이미 디지털 라이프를 살기 시작한 포노사피엔스들은 매일같이 자기의 행동을 터치로 남기는데요. 이 터치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 세계 7대 플랫폼, 아니 그 이상의 수백 수천 개의 플랫폼 기업들은요, 이 데이터를 통해 달라진 소비 행동을 파악하고 그 소비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모아야죠. 그 무조건 모으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저장용, 메모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만 2016년 대비 메모리 시장 판매 수요가 70%가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그 성장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거로 보이죠. 그래서 세계 2위가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여기 보인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택시 산업이요. 73조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약간 이런 게 있죠. 저거 금지하고 이러면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적어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우버에 대항하는 제2의 기업, 리프트라는 기업이요. 작년에 구글한테 1조 2천억을 투자받았고요. 대한민국에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철수를 얘기하는 GM은 5,300억을 작년에 리프트 주식 구매에 투입했습니다. 이유는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만으로는요. 이 사회에서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명백해진 겁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와 자동차 제조가 연결되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 기업이 투자를 못 받으면요. 죽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비즈니스에서 포노사피엔스 마켓으로 전환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중국을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요. 중국은 2012년 공산당의 교시로 바로 우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디디 출신이라는 기업이 천하통일을 하죠. 이 기업이 이제 60조를 넘었어요. 그런 대기업이 성장한 게 부러운 게 아니라요. 중국 소비자 15억 명은요. 공산당의 교시에 따라 이제 택시는 스마트폰으로 부르고 타는 거로구나. 이 새로운 문명을 전부 받아들이고 교화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구매에 폰을 이용하자가 아주 들불처럼 번져서 이미 일상화돼 버렸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가 수천억 개씩 중국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국의 미래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요. 개인정보보호법, 온갖 다양한 태클을 통해서요. 기성사회 보호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청년 실업 문제가 재난 상태래요. 여러분 저렇게 쏟아지는 신산업들은요. 포노사피엔스들이 잘하는 영역입니다. 이미 중국과 미국에서 확실히 드러난 증거들이에요. 그걸 다 규제를 막아놓으니까 청년들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에 따라 내가 일하던 공장에서 왜 이제 일을 안 하니? 이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문명의 틀을 우리 어른들이 바꿔주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는 이 자본의 논리에 따르면 어렵습니다. 자, 그럼 미래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크 아탈리,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는요. 음악의 소비 변화 형태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굉장히 훌륭하게 미래를 예측해 왔습니다. 음악을 좀 더 확대하면 미디어 소비의 패턴의 변화가 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듯 대중매체는 인류한테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소비가 어떻게 변했느냐? 음악만 보면요. 과거 1980년대, 90년대는 집집마다 오디오 시스템, 워크맨을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소위 제조와 제품의 시대였죠. 이게 이제 아이팟이 등장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체가 됩니다. 제품과 스트리밍이 서로 싸워 스트리밍의 시대가 됐죠. 제조의 시대가 아닌 인터넷 플랫폼 스트리밍의 시대로 변화했고요. 이제 TV까지 확대되면 미국에서는 이미 50% 이상의 시민이 과거 방송사에서 내가 알아서 보내줄게 하던 그런 TV 시대를 끝내버렸습니다. 미디어에 있어서 절대적 지배력을 갖던 TV,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들은 이미 권력을 많이 이양했고요.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산업계가 엄청나게 재편됐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이미 다 M&A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16년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요. 신문 3,700개, 지상파 방송의 광고비 합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작년 더 심화되었죠. 그런데 그럼 네이버가 전부 지배하겠구나. 천만에요. 드디어 올해 전체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그 인터넷 타임을 봤더니요. 압도적 1위로 유튜브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드디어 밀렸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10대, 20대의 선택이 유튜브로 몰린 겁니다. 2년 사이 유튜브 사용량이 3배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규제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통계에 따르면요, 지상파 TV와 신문을 여전히 보고 있는 사람은 5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세대들이죠. 나머지 세대들은요? 나머지 세대들은 이미 전혀 다른 미디어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 플랫폼이 다양해졌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TV를 보기도 하고요, 네이버를 보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서 골라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TV 광고나 신문 광고처럼 한쪽 방향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다행히 이들 세대들은 전부 디지털 데이터를 남기면서 행동을 하니까 유튜브에 몇 명이 들어와서 뭘 보고 있고 다 확인할 수 있죠. 또 이런 새로운 패턴에 따라 비즈니스 방식도 바뀝니다. 여러분, 왕홍이라는 새로운 판매 유통망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역시 빠릅니다. 개인 방송이요, 이제 비즈니스로 연결됐는데요. 자기 집에서 개인 방송을 하면서 중소 제품 제조업자하고 손을 잡고요. 너희 제품 팔아줄 테니까 나하고 계약하자. 그래서 자기가 직접 팝니다. 이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오바오몰이요,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줬어요. 너가 물건 팔어. 배송은 우리가 할게. 그래서 방송 보다가 콕 찌르면 타오바오몰에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중국 상무부가 작년에 이 왕홍들이 일으킨 매출을 분석했더니 15조 7천억. 이 방송을 보는 중국인들은 4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 대표적 백화점,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 하나가요, 중국을 겨냥하고 브랜드를 하나 론칭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딱 하나 마케팅 전략으로 중국의 대표적 왕홍 8명과 계약을 맺고요, 그들이 판매하고 광고하게 했답니다. 이 회사 작년에 론칭하자마자 매출 1,00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모른다면요, 하지 못하게 한다면요, 방통위에서 규제한다면요, 여러분 없습니다. 매출도 없고 미래도 없고요, 비전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의 비즈니스는요, 전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소비자와의 소통과 통로와 전략을 가진 기업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미디어의 영향력. 여러분, 선택받은 미디어는요, 과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힘과 또 권력을 갖습니다. 저게 구글 트렌즈로 본 J-팝과 K-팝의 위상 변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의 시대에는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자해서 대중매체 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자본력이 높은 일본의 J-팝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훨씬 K-팝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혁명이 일어난 2010년 이후 우리는 투자할 자본이 여전히 없고요, 일본은 여전히 많은 돈을 퍼붓고 있는데 K-팝과 J-팝의 위상은요, 이제 거의 10,000배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생길까요? 자발적 선택이 일어나는 데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영역에서 중국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엄청난 신사업을 만들죠. 대표적인 게 LOL이라는 게임 산업입니다. 우리는 게임 산업 그러면 우리가 정의하죠. 우리 상식에 따라. 물건을 많이 팔고 매출을 올리는 사업. 그리고 뭐 좀 더 확장한다면 게임 개발자랑 프로게이머 정도 만들어. 여러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LOL이라는 게 e스포츠의 지금 현재 최고 인기 게임입니다. 역시 텐센트가 갖고 있고요. 저 게임의 최고 챔피언을 뽑는 롤드컵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2017년 베이징에서 이 행사를 했고요. 그걸 인터넷 TV를 통해서만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시간 시청자 수가 5천만을 넘었어요. 최근 평창올림픽 성공했다고 자축 파티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요, 놀랍게도 개막식 시청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답니다. 지상파 3사에서 그렇게 때려 방송해서 1,000만을 넘겼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TV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는 아무도 광고도 안 하는 LOL의 챔피언전 게임을요, 전 세계 5천만의 저 또래의 친구들이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그럼 저거의 광고 효과는 어떨까요? 그럼 신산업이 형성되는 거죠. 중국인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 저 게임의 세계 최고 챔피언이 페이커라는 한국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연습하는 거 중계방송하자고 찾아왔어요. 야, 그게 무슨 돈이 되겠냐? 여러분, 첫 방송에 500만 명이 봤습니다.
신산업은요, 그들의 감각으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질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거 모두 적어도 게임을 알고 이걸 열광하고 그 느낌을 아는 젊은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잡들 아니겠습니까? 2018 롤드컵은 한국에서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새로운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월드컵 축구 경기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요, 여전히 국회에서는 마약 규제 얘기합니다. 시각을 넓히지 않으면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다음 주에 BTS 얘기한다 그래서 와, 정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BTS는 미국 주요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특이 현상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자유분방하다지만 미국이 주력 세대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류 계층에서요, 아무리 10대라지만 이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가수들을 최고의 가수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싸이는요? 아니요. 여러분, 우상과 가끔씩 유행하는 노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BTS는요, 2017년 미국의 10대한테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 지위를 5년간 유지하던 게 저스틴 비버라는 아이돌입니다. 여러분, 그 5년간의 틀을요, 이 방탄소년단이 깬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린 방식이 더 무섭고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방탄소년단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룰도 깼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적 아이돌 그룹이 되려면 세계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이어야 됩니다. YG, SM, JYP. 과거 방송국이 갖고 있던 권력을, 엔터테이너를 만드는 권력을 이 세계 기획사가 가져가 버렸죠. 자본도 있고 컨텐츠 파워도 있고요, 힘도 있어서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된다가 우리한테 룰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은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돈도 없는 벤처 소속입니다. 방시혁이라는 대표이사는 작곡가, 여기 모든 노래를 작곡했죠. 그냥 돈 없으니까 야, 우리는 어차피 마케팅 못해, 너희 할 수 있는 거나 해라. 그럼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음악을 준비하고요, 사랑하고요, 이런 연습을 해서 이제 데뷔할 거예요. 그래서 2013년 데뷔해요. 그리고 그들의 컨텐츠가 유튜브만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엄청난 팬층이 생기죠. 그리고 그 팬층이 어느 대기업보다 강력한 온라인 마케터 역할을 시작합니다. 전략이 정해지고요, 삽시간에 퍼지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하죠. 심지어 팬클럽 이름도요, 뭐 스펠링은 다르지만 아미,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펼쳐서 만들어내죠. 물론 여러분, 컨텐츠도 좋지 않고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골수 팬들이 응원한다고 해서 퍼지진 않습니다. 이들한테 10대를, 글로벌한 10대를 움직이는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는 BTS가 기존의 네트워크, 기존의 자본, 어떤 광고의 힘도, 대한민국의 어떤 힘도, 전 세계 뮤직 네트워크의 어떤 힘도 빌리지 않고요, 오로지 유튜브만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아이돌 그룹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만약 이 미디어 트렌드가 산업체로 온다면 이렇습니다. 제조업을 우리가 혁신하고 싶다. 삼성전자에서요, 10대를 위한 폰은 우리가 새롭게 기획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방송을 합니다. 1년 내내 그들과 소통하고요, 이런 디자인 어떠세요? 이런 기능 어떠세요?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걸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상하고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 펜을 모아서 드디어 나옵니다. 가격도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유통 경로도 통하지 않고요, 1000만 개의 오더가 저 방송만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됐다는 걸 의미하죠. 이래서 미국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플랫폼이 세계화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여러분, BTS 영어 노래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지금 공연하는 장면인데요, 미국의 10대 아이들이요, 전부 다 한글로 따라 부르면서 저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같이 단체로 부르더라고요. 미국의 주류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우리 거 가지고는 미국 주류 문화에서 안 통한다.
맞아요. 성공한 싸이는요, B급 문화라고 알려져 있고 유행처럼 갔습니다. 이건 그게 아니죠.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농심의 신라면이요, 동남아에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농심은 전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전날 TVN의 방송, 윤식당이 동남아에 시작된 겁니다. 윤식당 메뉴에 신라면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윤식당이 동남아에서 폭발적 인기라는 걸 TVN은 알고 있었어요. 나영석 PD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못했어요. 왜? 부서가 없습니다. 동남아에서의 데이터 임팩트를 보고요, 이게 한번 영향을 발휘하면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할 수 있다. 이걸 분석해놓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식품회사에 가서 내고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시청률 분석해서 광고비 책정하는 거죠. 농심은 왜 못했을까요? 매출 20% 올리고 브랜드 파워를 엄청 올릴 이 기회를 왜 놓쳤을까요? 이유 명백하죠. 부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생각의 한계가 비즈니스의 한계입니다. 이걸 정말 잘하는, 무섭게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여러분, 중국은 이미 데이터의 나라가 됐습니다. 수십억 명이 택시에서 쏟아내고요, 편의점에 가서 쏟아내고, 식당에 가서 그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핀테크가 무서운 건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중국 사람들이 어떤 걸 소비하는지 그 데이터를 다 알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확산 두려워합니다. 왜? 금융업계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이 금융이에요. 우리 아직도 은산분리 얘기하죠. 여러분, 생태계가 바뀌었습니다. 미디어 산업이 중국을 먼저 흔들고 갔죠. 2013년 제가 별에서 온 그대에 깜짝 놀란 건요, 저건 방송을 인터넷 TV로만 했는데 무려 37억 명이 로그인을 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37억 명이 로그인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저 때 치맥이 하도 유행이어서 야, 이제 치맥 프랜차이즈 식당을 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치맥 프랜차이즈 식당을 내려면 유동인구 얼마, 그리고 대도시 중심으로 간다. 이게 상식적인 접근이죠. 중국은요, 37억 명이 로그인을 하면요, 여러분, 로그인하면 IP 데이터라는 게 남습니다. 로그인한 지역의 거주지 주소를 알 수 있죠. 그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37억 명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데부터 식당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데이터와 상식의 싸움입니다. 2013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갤럭시, 2위 애플이었습니다. 2017년 둘 다 6위, 삼성은 8위까지 내려왔어요. 시장 점유율은 22%에서 이제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저기 탑에 보시는 것처럼 오포, 비보, 듣도 보도 못했던 중국의 기업들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만을 위한 마케팅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경로를 만들어냈고요. 그 모델들이 성공해서 이제는 비보, 오포가 시장 점유율 18%예요. 애플, 삼성이 3%, 5% 이런데 말이죠. 이게 데이터의 위력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은요, 신소매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해서 2016년부터 중국 유통혁신을 시도합니다. 오프라인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개념이요, 무시무시합니다. 이미 하루에 3억 명, 5억 명이 편의점에서 실시간으로 뭘 사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 네이버 실시간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음료수 인기 1위, 과자 인기 1위, 이게 다 뜨죠. 이 데이터를 근거로요, 중국의 열악한 슈퍼들한테 너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될지 그걸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까지 공급해주겠다, 이걸 제안한 겁니다. 감행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럼 중국의 편의점들은 이렇게 되죠. 소비자들이 직접 와 좋아하고 열광하고 검색해서 만들어낸 그 데이터에 기반한 상품들을 그 슈퍼, 편의점들은 다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시스템의 상식은 뭐죠? 그 권리가, 그 권력이 그걸 만들어낸 유통기업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편의점 최종 납품의 결정권자는요, 당연히 대기업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 인기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찾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 소비자가 가면요,
자기들끼리 좋아한다는 게 늘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거기 있고요. 여기는요. 대기업의 구매 담당 부장님이 좋아하는 취향의 물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은 정말 빠르게 바뀝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는 3대 플랫폼은요. 그중에 2개는 이미 글로벌 탑 10, 아니 이제 세계 5위예요. 텐센트는. 이 어마어마한 혁신의 힘이요. 중개 시장을 바꾸죠.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온라인 상거래가 제일 많은 나라, 전 세계 온라인 거래의 40%가 중국이고요. 미국의 20배, 대한민국의 1000배입니다. 금액만으로. 이 문명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혁명의 본질은 바로 인류의 변화에서 촉발된 겁니다. 인류는 디지털 커넥터를 들고 이미 뇌에 여러 가지를 새기면서요. 전혀 다른 소비에 대한 욕구, 생활의 방식이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적극 실행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강력한 소비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고 그거에 따라 기존 시장을 크게 뒤흔들고 있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옛날처럼 돌아갈까요? 아니면 이 신문명이 지배하게 될까? 아직까지는요. 오프라인 거래가 전 세계 거래량의 80%니까 이거 물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5천조의 자본은요. 신문명을 선택했습니다. 이 자본의 힘이 바꾸는 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틈 없이 빠르게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되죠.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이 인더스트리 4.0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독일과 일본은요. 이 플랫폼 천국, 이 포노사피엔스 마켓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독일의 입장에서 제조업의 혁신을 얘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자본들이요. 제조업에 관심이 없어요. 세계 7대 기업 중에서 공장을 가진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애플도 심지어는 공장이 없죠. 그러니 공장한테 유인할 방법은요. 우리가 그 트렌드에 맞춰줄게. 그래서 자꾸 지능형 제품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제조의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달라진 시장 생태계에 제조의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게 자본의 힘입니다. 우리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미래 트렌드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미디어 마케팅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킬러 컨텐츠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미디어의 소비 방식이 달라졌어요. 보시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넷플릭스를 보면 플랫폼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원래 DVD 렌탈 사업을 하던 데입니다. 그 렌탈 사업이 이거 트렌드가 바뀌겠다. 그래서 스트리밍 사업으로 DVD라는 기계를 빌려가지 마시고요. 스트리밍으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시도한 거죠. 근데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그걸 살려준 게 뭐냐? 킬러 컨텐츠. 저기 있는 하우스 오브 카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리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꿔도요. 사람이 좋아할 게 없으면 거기 안 간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그걸로 겨우 살아난 넷플릭스가 이제는 미국의 메인 주류 미디어 소비 패턴을 이끌고 있죠. 또 하나는 유튜브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전혀 다른 성격의 미디어입니다. 우리는 그저 방송산업 그러면요. 프로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규제도 합니다. 왜? 만드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프로가 만들고 프로가 만든 것만을 소화하는 게 컨텐츠 산업의 정의였는데 대한민국 지금 동영상의 30%는 유튜브가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전혀 방송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집에서 뭐 먹는 게 무슨 방송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이 시대 소비자의 30%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제조업에 투영해 볼까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제품들이 팔려나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래서 창조고 융합이고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는 젊은이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미디어 마케팅, 광고, 전략 새로 짜야 되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킬러 콘텐츠도 그저 옛날 방송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1인 방송도 뉴 트렌드구나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커넥터를 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기존의 방송의 권력이 빠졌으면요. 새로운 방송의 플랫폼, 디지털의 플랫폼을 계속 키워주고 확산해주고 많은 규제를 풀어서 그들을 응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화돼야 사업이 혁신됩니다. 이미 아마존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기술의 선상에서 등장한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두 번째 등장한 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디지털 플랫폼은 구축했는데요. 과거처럼 소비자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취향이 다 남달라요. 그걸 어떻게 대응할까? 그걸 어떻게 개인화로 서비스할까? 이 큐레이션이라는 개인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머신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이 적합하다.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일반화시켰죠. 아마존은 도서에서 출발해서 소비재, 비디오 산업, 푸드, 헬스 이런 걸 다 바꿉니다. 역시 알리바바도 똑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뭘 하고 있죠? 도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에 된 개인 최적화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옷도 우리가 골라드릴게요 시작했어요. 이제 푸드, 의료 정보까지 다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벤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치 픽스라고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유명해진 기업이죠. 고민을 한 겁니다. 이 CEO가 사람들이 최소 시간에 제일 좋아할 옷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신기하게도요. 옷을 못 고르게 해버렸습니다. 그 귀찮은 옷 고르는 거 인공지능이 해드릴게요. 여러분 첫 해에 3천억의 매출 기록하더니 2016년 영업이익 8,800억, 기업가치 4조짜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CEO는요. 엄청나게 바쁜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디지털 플랫폼을 적용한 거죠. 인공지능 큐레이션은요. 이 달라진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박사는 앞으로 더 될 것이죠. 그럼 여기에 킬러 콘텐츠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본질입니다. 업의 본질. 옷이 너무 예뻐서입니다. 똑같은 경쟁 기업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옷이 너무 예뻤던 거죠. 저는 스마트 팩토리의 등장은 개념부터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팩토리 오토메이션만 집중하는데 그거 맞습니다. 근데 한 파트죠. 이미 30%의 소비자는요. 폰을 통해 소비를 합니다. 매장에 안 가요. 그럼 유통 매장 30% 없어집니다. 그럼 제조업 입장에서는 거기서 백화점, 인건비 이 절약하는 걸 어디에 투자해야 미래의 헤게모니를 줄 수 있을까? 그걸 공장으로 돌린 거죠. 공장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장을 수요지 근처로 가져오면 운송비를 아낄 수 있고요. 대신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오토메이션을 시켜서 고객이 주문할 때만 생산하게 하자. 그게 스피드 팩토리입니다. 그럼 재고가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아디다스의 미래에 자본이 투자할 거라고 본 겁니다. 아디다스는 아직 그게 어려워요. 3D 프린팅에 굉장히 첨단 기술 도전하죠. 그러니까 독일이 엄청난데요. 여러분, 줌 피자라고요. 피자를 이게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주문을 하면요. 실시간으로 그때부터 피자를 구워요. 로봇이. 그리고는 배달해 줍니다. 물론 아직 인간이 개입하는 영역이 많이 있지만요. 근데 이 기업의 특징이요. 배달하는 도중에 굽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딱 그 맛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준 거죠. 그 맛이 킬러 콘텐츠가 돼서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와, 로봇이 치킨을 구워주면 어떨까? 지금의 치킨집의 30%를 트럭 하나에서 해결합니다. 로봇이 굽고요. 프랜차이즈 사장님은 그냥 배달만 다니면 돼요. 그 비싼 렌트비 필요 없고요. 인건비 필요 없습니다. 30%의 치킨 유통은 이걸로 대체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 개념입니다. 유통의 체계, 비즈니스 체계가 바뀌면 기술이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인류의 시대 BM은요. 그들의 생활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청년이 잘하죠. 이 세대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 성공한 세계 100대 벤처 중에 57개가 대한민국에 오면 불법입니다. 이 문명의 잣대로는요. 이거 만들 수 없죠. 이미 다 세계 시장은 바뀌고 있고 이 기업들은 자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혁신을 하려는 거고요. 신입사원을 뽑는 것도 10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답니다. 그 이유는요.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게요. 너 자질만 좋으면 나중에 배우면 돼가 아니라 실제 쓸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태계 변해서
벤처도 1조 2천억 이상의 벤처가 200개가 넘었어요. 이거 2014년까지 25개밖에 안 되던 겁니다. 이 기업들이 성장한 배경은요, 대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낸 겁니다. 대부분 포노사피엔스 마켓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봐야 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대를 봐야 됩니다. 디지털 문명이 도래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미디어 소비 패턴이 달라진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산업도 이렇게 바뀌겠구나 예측하고요. 그 소통의 채널을 새로 열어야 됩니다. 디지털 라이프를 이제 문명의 기반으로 인지하고요. 그 다양한 플랫폼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상품의 본질도 다양하게 확대해야죠. 이게 미래 시장에 대응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구글의, 여러분 구글 글라스는 알파고입니다. 이거 다 실패했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알파고가 지금 매출 내나요? 우리 CEO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매출 나오냐? 여러분 구글 알파고는요 여전히 바둑만 두고요. 돈 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나서 3주 만에 주가가 58조가 올라갔죠. 본질은 뭐냐? 구글이 추구하는 바는 이겁니다. 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요.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좋아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킬러 컨텐츠는 알파고의 성능입니다. 어느 산업에서나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세가 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기가 막히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세계를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IoT, 저도 여러분 기계공학과 교수고요. 엔지니어입니다. IoT의 기술, 모든 가능성들 다 열려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뭐 엄청난 기술들은 산재에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될지 다 해봐야 된다? 이거 안 되죠. 결국은 신인류가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열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지 제품이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이 새로운 생태계에 진입할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관광회사, 스포츠웨어 회사가 전자제품 전시회에 기조연설을 맡는 시대예요. 융합의 아이디어가 그만큼 중요해졌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각광받는 시대죠. 여러분, 저는 빅뱅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근원이 인류의 변화라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미디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과 거기에 걸맞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풀어내야 됩니다. 여기에는 젊은이 청년의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기성세대가 30년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근대사 100년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평창올림픽을 보고 높아진 우리 국민의 수준을 보면서 88 올림픽과 비교를 해봤어요. 너무 달라졌죠. 여러분, 그걸 만든 게 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 사실은 어쩌면 더 지키고 싶은지도 모르죠. 그런데 인류도 시장도 자본도 다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바꾸고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요. 그리고 그 청년들한테 그 기회를 준다면요. 전 정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그래서 마셀 디상의 유명한 작품 샘을 가져왔습니다. 1917년 저 작품 더러운 변기예요. 저 사인 하나 넣고 디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작품이고 예술이다. 말도 안 되도 난리가 났었죠. 근데 표현하고 싶었던 건 오히려 더 황당합니다. 인류 위대함의 본질을 저걸로 표현하고 싶었대요. 인류 위대함의 본질을 변기로요. 여러분, 그러면서 앵프라맹스라는 예술 용어를 얘기합니다. 뜻은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차이, 그 미묘한 차이가 결정적인 본질의 차이를 만든다는 뜻이랍니다. 누구도 예술이라고 할 수 없는 더러운 변기를 떼어놓고요. 저기에 알못으로 저것만 썼어요. 그리고 이게 예술이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영감을 느끼고 예술로 인지하는 게 누구밖에 없냐고 이렇게 거꾸로 되묻습니다. 지구상에 저걸 예술로 볼 사람은 맞아요. 인류밖에 없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인류의 위대함의 본질이라고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앵프라맹스를 변기에 붙였더니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예술작품이 되었죠. 제가 이걸 마지막에 잡은 이유는 이겁니다. 우버와 콜택시가 그렇게 다른가요? 우리는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 캘리포니아 청년 몇 명이 와우, 이 진부한 택시 산업도 이 미묘한 차이를 붙이면 엄청나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시각을 전환하고 그 미묘한 차이를 더했더니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 73조 기업 혁신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걸 호텔업에 붙여보자 36조 기업 에어비앤비가 됐고요. 최근에는 200개의 무서운 벤처들이 전부 다 그 미묘한 차이를 기존 사업에 더해 1조 2조 이상의 엄청난 일자리를 만든 신산업을 창출해내고 있죠. 우리가 그걸 시작한다면요, 우리 사회,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 시야를 좀 바꿔서요, 신인류의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눈을 맞추고 스마트폰 나도 좀 같이 써보자. 야, 이 게임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인터넷 방송들은 뭔데 그렇게 열심히 보니? 이렇게 좀 좋아해주고 봐주고 부추겨준다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지난 30년의 기적을 만들었던 힘이 다시 재폭발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진짜 큰 힘이고, 우리 청년의 미래를 열어주는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끄셨던 여기 리더분들, 지도자분들,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명을 신문명으로 전환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